이스라엘은 악의 축에 10번의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녁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의 메시지입니다. 24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니콜 조덱이며 이란과의 전쟁 32일째인 오늘 텔아비브에서 생중계로 전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한 달째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다전선 전쟁이 시작된 지 2년 반이 지난 시점에 벌어졌습니다. 총리는 이란과의 전쟁 후 새로운 동맹으로 중동이 변화하고 있다며 곧 발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 네타냐후 총리의 추가 발언을 전해드립니다. 미국과의 공동작전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외쳐온 테러 정권을 체계적으로 분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마다 우리를 파괴하려는 자들이 있었고 이 세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야톨라 정권은 우리를 파괴하고 중동을 장악하며 전 세계를 위협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정권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주변의 테러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고 무기를 제공하며 자신들에게 가해진 강력한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살인적인 야망을 실현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년간 이란에 약 1조 달러의 비용을 안겼습니다. 이제 그 1조 달러가 허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란에 가한 대가는 돈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6월절을 맞이하여 구원의 전쟁 이후 우리는 악의 축에 10가지 타격을 가했습니다. 가자 지구의 하마스에 대한 타격,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대한 타격, 시리아의 아사드에 대한 타격, 유대와 사마리아의 테러 조직에 대한 타격, 예멘의 후티에 대한 타격, 그리고 이란에 대한 5번의 추가 타격이 있습니다. 핵 타격, 미사일 타격, 정권 인프라에 대한 타격, 억압 세력에 대한 타격, 그리고 고위 관리들에 대한 타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양국 군대 간의 역사적이고 전례 없는 협력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중요한 국가들과도 공통의 이란 위협에 맞서 새로운 동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 중요한 동맹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전 이전에는 전능해 보였던 테러 정권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라이징 라이온 작전과 그에 뒤이은 대규모 시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한 결정적인 타격 이후에 우리는 이 정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언젠가는 반드시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동맹국들, 즉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동맹국들에게 자신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방식으로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자신의 최신 성명을 올렸습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항공유를 구하지 못하는 모든 나라들, 예를 들어 이란 수뇌부 제거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영국 같은 나라들에게 제한이 있다고 썼습니다. 첫째, 미국에서 사세요.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뤄왔던 용기를 내세요. 해협에 가서 가져오면 됩니다. 한편 워싱턴은 이란이 4월 6일까지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대상으로 군사적 옵션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워싱턴에서 들어온 최신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i24뉴스 영어 채널의 미국 선임 특파원 마이크 바게나임이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마이크, 가서 석유를 가져와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꽤 강한 메시지네요. 하지만 이번 전쟁이 미국과 이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제 말은 원래 관계가 좋지 않았으니 다 주관적인 거죠. 이번 일로 추가 압박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대통령은 첫 임기 때부터 유럽 국가들이 방위 측면에서 더 자립해야 한다는 인식을 계속 밀어붙여 왔습니다. 그들은 GDP에서 더 큰 비중을 부담해야 하고 미국에 덜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EU 국가들, 유럽 국가들, 나토 국가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GDP를 늘렸고 더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에게 공로가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유럽 국가들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걱정하라고 했으니 미국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죠? 더 이상 당신들에게 의존하지 말라고 해놓고서요. 트럼프는 사실상 밀린 돈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당신들이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 오랫동안 지켜줬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식의 순환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걸 외교라고 부르지도 않겠어요. 지금은 그냥 미국과 대서양 건너 옛 동맹국들 사이의 긴장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트럼프에게 이것이 적어도 그의 생각에는 꽤나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유럽 국가들에게 다시 책임을 지우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앞으로 훨씬 더 다르고 훨씬 더 위험한 방식으로 기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여전히 미국 대통령은 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협상 노력과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나요? 대통령은 조금 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파키스탄과 중국 이 협상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재자나 조력자로 여겨지는 두 나라가 오늘 일찍 5개 항목의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큰 돌파구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식적인 계획이지만 여기서는 대화를 촉진하고 최소한 실제 목표를 문서로 정해두고 이를 향해 나아가려는 아주 기본적인 틀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는 오늘 이곳에서 어떤 돌파구가 있었거나 실질적인 논의가 오갔다는 징후조차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에게 직접 석유를 확보하거나 미국에서 사라고 촉구하는 최근의 발언과 관련해서 실제로 일부 국가들이 미국산 석유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수사적인 발언에 불과한 건가요? 들어보세요. 트럼프는 세일즈맨이잖아요. 항상 그랬죠. 그러니까 그가 팔 물건이 있다면, 제품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내세울 겁니다. 제 생각엔 그게 바로 대통령다운 아주 전형적인 트럼프식 행동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는 이란 전쟁이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석유 판매를 계속 밀어붙여 왔습니다. 제 말은 이건 그가 관세 정책을 추진할 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미국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다고 느꼈죠. 그는 적자를 메우는 방법은 그들이 막대한 양의 석유를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실현되진 않았지만 그게 계획이었죠. 또 인도와 관련해서는 반대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인도는 현재 이 석유 위기의 한가운데 있는데 더 많이 생산하고 중국과 이란에 덜 의존하기 위해 인도 석유 생산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죠. 비록 인도가 어떤 면에서는 그 특정 국가들과 너무 가까운 관계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게 양쪽 모두에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당장 미국의 석유를 의존하기 시작할 거라는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위기는 기회를 가져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만든 위기조차도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 점을 이용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가진 좋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바게나임이 백악관에서 전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의 이번 전쟁 소극적 대응에 불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가 무기를 실은 미군 항공기에 이스라엘행 영공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미군 전투임무 항공기에 시칠리아 기지 착륙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럽 정부들은 갈등의 확산, 경제적 여파, 그리고 자국 내 반대 여론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함께해 주신 분은 태역 해군 중장 파트릭 셰발레루 씨로 오픈 디플로머시 연구소 부회장이자 노퍽 나토 전략사령부 전직 장교입니다. 파트릭 씨, 오늘 i14 뉴스 영어 방송 함께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이런 유럽 국가들에서 나오는 반응을 더 많이 듣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경우는 그리 놀랍지 않을 수 있지만 이탈리아까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점점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번 전쟁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가요? 네, 모두가 이해해야 할 것은 미국 대통령이 이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만들어진 상황이 유럽 동맹국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놀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상당히 냉랭하고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로부터 많은 주저함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사전에 협의받지 못한 분쟁의 뜨거운 현장에 병력을 투입하는 데에는 주저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과 유럽 사이에 있었던 매우 어려운 상황, 수많은 모욕과 위협, 그리고 그린란드 사건 등등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 놀랄 필요 없습니다. 네, 확실히 놀랄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앞으로 미국과 나토와의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여기에서 미래의 전망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네, 나토의 미래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나토는 또 다른 분쟁,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행동은 많은 관찰자들의 눈에 우크라이나보다는 크렘린과 더 가까운 편을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유럽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협력에 있어서 오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일들을 고려할 때, 그리고 어쩌면 몇몇 아시아 국가들도 이 훨씬 더 큰 그림의 틀 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일부 나토 국가들이 앞으로 오르무즈 해협이 다시는 이란에 의해 인질로 잡히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나선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토 국가들이 그런 일에 관여하게 된다면 어떤 종류의 보장을 원할까요?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오르무즈 해협은 나토 지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5조는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조약의 협의 조항인 4조조차도 미국에 의해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프랑스와 같은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와 같이 걸프만에 접한 일부 국가들과 방위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프랑스 공군 전투기들이 이미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많은 이란 샤이드 드론을 요격하고 격추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 국가들, 특히 프랑스가 이 지역에 관여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상황이 조금 더 명확해질 때까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퇴역 부제도 파트릭 쉐발로 씨, 오늘 24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반가웠고 나토의 미래에 대한 통찰을 들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란 전쟁이 2개월째 접어들면서 전쟁 장관 피트 헥스 씨는 언론에 이란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한 전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며칠이 결정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이 주로 전쟁에 반대하고 나토 동맹국들도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상황에서 이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대파원 조브라운 씨가 보도합니다. 저는 군인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동의 비밀리에 방문한 직후 미국 전쟁장관 피트 헥세스 씨는 자신과 군인들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인들이 저에게 한 말은 젊은이든 노인이든 장교든 부사관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임무를 끝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과 이 미국인들 덕분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승리에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작전은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가올 며칠이 결정적입니다. 이란도 이를 알고 있으며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들은 여전히 미사일을 몇 발 쏠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격추할 것입니다. 이란 대표들과 분쟁을 어떻게 끝낼지에 대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헥세스는 분명합니다. 그의 방식대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럴 의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협상 조건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의지가 없다면 미국 전쟁부는 더욱 강도 높게 계속할 것입니다. 이 조건들이 지상 침공으로 이어질까요? 육군 참모총장 댄 라이젠카인 장군은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꼭 필요하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병력들이 제공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지는 매우 다양하며 단순히 지상군 투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의 결정권을 제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란은 미군이 그곳에 있고 압박 지점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헥세스는 트럼프가 유럽이 전쟁 지원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호르무즈 해역 개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쟁이 한 달 지나자 나토 국가들은 미국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군용기 자국 영공 통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전쟁이 빠르게 끝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상적으로는 협상 테이블에서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내일까지 이란의 모든 핵심 군사 생산 시설에 대한 공격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 공군은 테헤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대, 방공 시스템, 그리고 여러 무기 생산 시설을 목표로 230회가 넘는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 최신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안보 분석가이자 라핀 어세스먼트 진행자인 야콥 라핀과 i24 뉴스 영어 수석 특파원 오웬 알터머니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야콥, 내일까지 이스라엘 방위군이 모든 주요 군사 생산 시설에 대한 공습을 완료할 수 있다고 밝힌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이 이 생산 시설들을 모두 타격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타격 대상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란의 무기 생산 능력을 타격하는 것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미사일이나 발사대를 타격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오래 갑니다. 무기 공장 건설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그들의 전쟁 수행 체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직면한 경제적 재앙을 감안할 때 이것은 그들에게 몇 년이나 뒤처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기 산업에 집중해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정말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NBA에서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로 머니타임 모드에 들어가 있었고 가능한 한 많은 고가치 목표를 노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전쟁의 마지막 며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보세요. 전쟁이 계속되면 다른 목표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시간 표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진 상공을 비행할 때 포착되는 종류의 표적입니다. 미리 목표 목록에 들어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표적들이죠. 그런 표적들은 대부분 이미 타격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표적들은 드론, 전투기, 위성, 그리고 다른 모든 정보 센서들이 새로운 이란 표적과 능력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할 때 발견되는 표적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실시간 표적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부분에서 정말 뛰어납니다. 또 다른 표적도 있을 겁니다. 이란 인구는 9,200만 명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합계와 같습니다. 더 많은 표적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국방군이 달성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대부분의 작업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오웬, 오늘 저녁 총리가 이런 성과를 자랑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TV 연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아요. 우선 니콜, 네타냐후의 영리한 발언이었습니다. 번역에서 히브리어 마카를 타격으로 옮겼죠. 하지만 그 단어는 재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10가지 재앙을 주제로 연설했고 10가지 업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니콜, 일부 이스라엘 언론은 야코브가 말한 대로 만약 전쟁이 총리가 아닌 워싱턴 결정으로 끝나면 이를 전쟁의 총결산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니콜, 네타냐후가 마이크 앞에서 10분간 연설하며 10가지 재앙과 10가지 업적을 언급한 사실이 우리가 이미 아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과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실패는 아니지만 성공이 뚜렷해 연설이 불필요할 정도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맥락은 지금이 단순히 유대인의 큰 명절을 앞두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24시간도 채 남지 않아 가족들이 모여서 유월절과 전통적인 유월절 세데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선 6월절이 하루 밤이고 라틴 선거 운동도 몇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리는 늘 정치적 상황을 신경 씁니다. 여기서 그의 목표는 안보 문제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에 다소 놀랍게도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네타냐후가 우파로부터 적어도 연정 내 정당들로부터 안보 문제에 대해 공격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대편으로부터의 공격, 즉 자신이 충분히 하지 않았고 성과가 없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내가 성과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 말을 보십시오 라고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 점에서 비판하는 사람은 니콜, 어떤 의미에서는 비애국적이고 감사할 줄 모른다고 암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TV 스튜디오에서는 종종 한마디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죠. 네타냐후도 오늘 밤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는 약 11분 동안 전쟁이 왜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성공적이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어쩌면 강력한 근거일 수도 있고 설득력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 정치권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논의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1분을 텔레비전 스튜디오와 야당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저급하고 옹졸한 정치로 내려가고 있다고 말하는 데 썼습니다. 니콜, 이건 한 문장 너무 많았습니다. 네타냐후는 이 점에서 약점이 있습니다. 전쟁 내내 그의 연정 의원들은 전쟁이라는 큰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크네세트에서 매우 논란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예산안에 대한 밤샘 표결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런 움직임은 초정통파 예시바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의회 절차를 통해 아마도 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평소에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아니었고 매우 인기가 없는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는 그런 식으로 지지층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밤에는 제 생각에는 불필요하게 스스로 비판받을 여지를 열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전쟁에 대해 11분 동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총리의 흥미로운 발언이 있었고 그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언급하는 중에도 이란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중부에서 최소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집속탄을 실은 탄도미사일이 베네이브라, 페타흐티크바, 나마트간 등 여러 지역에 소형 폭발물을 흩뿌렸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북부에서는 몇 시간 동안 사이렌이 계속 울렸습니다. 헤즈볼라의 로켓과 드론 공격 때문이며 아비빔에서 최소 1명이 중간 정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홈프런트 사령부는 미사일 공격이 계속돼 제한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수백만 명이 대피소로 이동 중입니다. 현장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I24 뉴스 영어 특파원 말릭 슬라딘이 중앙 이스라엘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일찍 몇 건의 부상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부 이스라엘에서도 최근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집중 공격에 대해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 수 있나요? 네, 헤즈볼라는 몇 시간의 평온함 이후에 이스라엘 북부, 특히 상갈릴리와 접경 지역 쪽으로 대규모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으로 인해 일부 피해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부상자들은 경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상자들 중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헤즈볼라와 관련된 상황이지만 여기 이스라엘 중심부에서는 실제로 몇 시간째 조용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거의 60시간 동안 이스라엘 중심부를 향한 미사일 공격이 없었던 후에 3차례에 걸친 미사일 집중 공격이 중심부를 향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브네이브락에 있는 일부 주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속탄 탄두에 들어있는 소형 폭탄 중 하나가 한 주거 건물의 천장에 떨어졌습니다. 천장이 무너졌고 그 결과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성과 그녀의 2 자녀였지만 그들은 경미한 상태입니다. 같은 현장에서 3명이 더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페타티크바에서도 2명이 추가로 부상을 입었는데 이들 역시 폭발 이후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차량들 중 일부도 폭발했습니다. 불과 연기가 목격되었고 물론 이스라엘 소방대가 거의 즉시 진압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대부분은 경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명이 위독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어제 그 전날들과 비교해보면 적어도 중심부에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조용하고 이 지역을 향한 미사일도 훨씬 적게 발사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벨릭, 그래도 민방위 사령부는 지침이 적어도 당분간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침들이 언제 재평가될지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나요? 그리고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유월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민방위 사령부에 따르면 앞으로 며칠 동안 지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평가가 며칠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확실히 상황이 변하면 지침도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6월절과 관련해서는 오늘 일부 보안 관계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가에 따르면 헤즈볼라와 이란 모두 6월절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주거 지역에 대한 공격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며 헤즈볼라나 이란이 이를 계획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이 실제로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주거 지역을 향해 공격을 가하도록 촉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모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민방위 사령부에서는 지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어떤 대규모 모임도 피해야 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반드시 대피소 근처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릭,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 규모에 대한 간단한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재산당국에 따르면 22,000건이 넘는 피해 보상 청구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피해 상황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22,0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는 물론 경미한 피해입니다. 물론 심각하게 파손된 주택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란 미사일의 직접적인 공격이나 직격탄을 맞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그런 일은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기를 바라며 이런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건물에 정말로 엄청나고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발릭스틴 현장 소식 감사합니다. 저희는 i24뉴스 영어 방송에서 잠시 쉬었다가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24뉴스) 영어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남부 레바논 헤즈볼라와 충돌로 이스라엘 군인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전투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베이루트의 헤즈볼라 기반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교전이 재개된 이후로 180개 이상의 로켓 및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에즈라 카츠는 리타니강 남쪽에 완충지대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작전이 끝나면 이스라엘 방위군 대전차 미사일 방어선에 배치되어 해당 지역 전체에 대한 안전 통제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타니 강까지 그리고 남아있는 나타니 다리들을 포함해 해당 지역에 진입한 나도안 부대를 제거하고 그곳에 배치된 모든 무기를 파괴할 것입니다. 또한 북쪽으로 대피한 남부 레바논 주민 60만 명 이상이 라타니강 남쪽으로 돌아오는 것은 북부 주민들의 안전과 보안이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전면 금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바논 국경 근처 마을의 모든 주택은 가자 지구의 라파와 베이트하는 모델에 따라 철거되어 북부 주민들에게 국경 근처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것입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야코브 라핀과 오웬 알터먼이 있습니다. 얀코브, 이 보안지대를 리타니강 남쪽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실제로 이 완충지대를 정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 작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일정이 있나요? 분명히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은 기밀이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들도 소집된 상태입니다. 작전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사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결과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들이 작전을 펼치는 지역이 체계적으로 헤즈볼라로부터 완전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인근 마을들은 이미 주요 인프라가 크게 파괴됐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장면들은 가자 지구의 산자야나 라파 같은 곳을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그곳의 마을들은 테러리스트의 소굴로 변해버렸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대규모 공병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볼 겁니다. 인프라가 예전 상태로 돌아가게 둘 수 없어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부 주민들의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전략적 변화가 단순히 군사적인 작업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약 60만 명에 달하는 남부 레바논 주민들, 그들 대부분이 시아파이고 대부분이 사실상 헤즈볼라가 의도적으로 구축한 정치적 민간인, 인간 방패 생태계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제 남부 레바논 밖에 있습니다. 그들은 남부 레바논을 떠났고 카츠 국방장관은 이스라엘 북부가 안전해질 때까지 돌아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극적인 변화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에서 운영하게 될 안전지대가 대부분 민간인 없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80년대와 90년대를 생각할 때 익숙했던 그런 종류의 안전지대와는 다릅니다. 그때는 일부 민간인, 특히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시아파들과의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때 SLA에는 기독교인도 있었고 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혀 다른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다른 안전지대입니다. 일부는 원거리 사격이나 기습 공격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안전지대 전체를 점령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그곳에 있고 남부 레바논 깊은 곳까지 진출할 것입니다. 이는 전략적 변화로 남부 레바논 재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또 다른 폭력 사태가 아닙니다. 네, 야코. 현장에서 이 의미와 군사적 힘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훌륭한 안보 요약이었습니다. 이제 외교와 공공 외교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카츠가 나와서 라파와 베이트 카눈 모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니콜, 이것은 국내 이스라엘 청중들에게는 훌륭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몇 달 후에 리쿠드당에 등록된 유권자들의 예비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방장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발언은 그에게 도움이 되며 이스라엘이 단호하며 끝까지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에게 전하는 좋은 메시지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듯 캔자스에서 소파에 앉은 사람에게 좋은 메시지는 아닙니다. 이 점이 이스라엘 공공 외교의 치명적 약점입니다. 모든 청중에게 동시에 말할 수 없고 캔자스에서 소파에 앉아있는 시청자가 늘 우선순위인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적과 동네 청중이 우선입니다. 보세요. 현재 국제적으로 주요 초점은 전쟁의 주 무대인 이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난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덜 쏠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대피한 것입니다, 니콜. 그리고 국제법상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콥이 정확히 말한 것처럼 민간인과 본질적으로 전투원을 분리해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경우, 그리고 그것이 임시적인 조치라면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란에서의 전쟁이 끝나고, 특히 이란에서의 전쟁이 레바논 작전이 끝나기 전에 끝난다면,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레바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외교와 공공외교 모두 어려운 도전이겠지만 가자지구 경험을 보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라프박과 베이트 카눈 사례에서 이미 이런 일이 발생해 외교적 타격을 받았지만 결국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행의 이점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치를 백다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웬, 우선 당신의 신중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남부 레바논에 대한 레바논의 주권 회복을 원한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역량을 입증하고 레바논 정부가 실제로 자국 영토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며 헤즈볼라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국가 안의 국가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군대가 헤즈볼라와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면 그때가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분명히 전달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남부 레바논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레바논이 영구적으로 주둔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법적,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부 일각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이 전달할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방송 후반부에 저희가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캐나다의 마크 커니 총리에 대해, 그리고 그가 한 말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루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지역에 집중하며 전쟁이 걸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제로 두바이에 정박해 있던 쿠웨이트 유조선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고 현재 피해 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잠재적인 기름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국은 추가적인 방공 시스템과 전투기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전역에 배치하여 추가적인 이란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4뉴스 중동 담당 아리엘 오스란 기자의 최신 소식입니다. 아리엘, 이번 전쟁 첫 주 이후 두바이에서는 오늘이 가장 긴박한 날들 중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니콜. 이번 전쟁 이후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긴박한 하루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에만 8발의 탄도미사일, 4발의 순항미사일, 그리고 36대의 이란제 드론, 이 아랍에미리트 영토를 향해 발사됐습니다. 두바이에서 성공적으로 요격된 후 낙하한 파편으로 인해 외국인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항구에서 살미를 위한 쿠웨이트 유조선이 이란제 드론에 의해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아랍에미리트에서만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모두 지난 24시간 동안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실내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 호텔, 사업장, 그리고 미국인들이 모이는 기타 장소들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당 지역에 사무실과 매장을 두고 있는 최소 18개의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겠다고 위협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니콜, 아랍에미리트에는 전국 쇼핑몰에만 애플 매장이 5곳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핑몰들이 잠재적인 표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구글은 두바이와 리야드에 허브를 두고 있고 이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위협한 18개국 중 2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란이 걸프 아랍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란이 그 공격을 확대해서 추가적인 표적, 즉 민간 표적까지 포함시키겠다는 신뢰할 만한 위협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모든 민간 표적입니다, 아리에. 이란에서 들려오는 이런 수사는 계속해서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 따르면 지원이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영국군과 자원이 실제로 걸프 국가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걸프 지역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구원군 같은 지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영국이 지원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말할 때 주로 그 지원은 방어의 형태, 즉 걸프 아랍 국가들의 고갈되어가는 방어 체계를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들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공격을 받을 때는 요격미사일을 사용합니다. 드론이 공격해올 때는 전투기를 동원해 격추하는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합니다. 따라서 이 두 체계, 즉 두 단계의 방공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걸프 아랍 국가들이 이란의 공격을 계속 막아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들 걸프 아랍 국가들이 공격적인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징후는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착하는 영국군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에, 모든 것이 계속 공격을 받는 동안 경제적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의 추정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아랍 지역은 이미 약 1,86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런 나라들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니콜. 이걸 걸프 아랍 국가들의 재정적 피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역량면에서도 다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로 우리가 걸프 아랍 국가들에서 보고 있는 주요 영향은 그들의 이미지에 대한 손상입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안정성과 번영의 섬이라는 평판을 쌓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불안정한 지역에서 기업들이 오고 실제로 세계 경제가 그곳에 허브를 구축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라는 이미지를 쌓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걸프 국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쌓아온 명성에 타격을 입었고 그 비용은 결국 그들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사태가 끝난 후 이란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말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들 걸프 아랍 국가들, 특히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나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이미지에 입은 타격입니다. 아리에 오스란 씨 최신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보도 고맙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이란의 공격에 직면하며 이 지역의 세력 구도가 바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현재 여러 아랍 지도자들과 이란에 맞서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직접 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테헤란의 군사력과 영향력에 대한 공통된 우려로 뜻밖의 파트너들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러서지 말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 이란이 결정적으로 약화되거나 큰 양보를 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연합은 무엇을 의미하며 아랍 국가는 어디까지 나아갈까요?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동 전문가 발리아 지하다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잘리아 씨, 이란은 걸프 국가들의 미군 기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념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렀나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걸프 국가들을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서방 동맹국들과 더 가깝게 만들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우선 니코 씨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뵙게 되어 기쁩니다. 그래서 지금의 질문은 아랍 걸프 국가들이 미국과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아니면 이란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사실 아랍인들이 지금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에 맞춰야 할지 아니면 미국의 최종 목표에 맞춰야 할지입니다. 이 전쟁에서 미국이 이루고자 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이루고자 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제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랍 걸프 국가들,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은 정권의 완전한 파괴라는 이스라엘의 비전에 매우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카타르와 오만 등 일부 국가는 더 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집트조차도 아랍 걸프 국가는 아니지만 이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심하게 겪고 있는 이집트조차도 더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쥐에트 더 말합니다. 미국의 비전, 즉 강경파와 혁명수비대, 아야톨라들이 몰락한 후에 정권 내부에서 국가를 운영할 누군가를 찾는다는 비전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우리가 이후에 상대하게 될 인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란이 항상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은 어느 쪽으로 끝나든 그 이후에 자신들의 주권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항상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걸프 국가들과 아랍 국가들도 항상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 이후에 이란 정권이 계속 유지된다 하더라도 아랍 국가들과 이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망가졌어요. 우선 처음부터 그리 좋지도 않았어요. 이란과 다른 아랍 국가들, 특히 아랍만, 페르시아만 지역에서는 이념적인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걸프 지역의 아랍 국가들은 늘 누군가의 뒷마당처럼 마음대로 해도 아무 반응이 없을 무대처럼 여겨졌어요. 이 전쟁이 끝나고 또는 이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을 때 아랍인들은 마침내 그 기회를 찾았어요. 좋아, 이제 이란을 없앨 기회야. 이란은 지금까지 최소한 30년 동안 이 지역 전체에 혼란을 일으켜왔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반응이나 반격 또는 역풍이 그들이 기대했던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었어요. 그들이 모든 일을 다 할 것이고 우리는 이 전쟁의 열매만 거둘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역품은 그들에게, 바로 이 아랍 걸프 국가들에게 불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전쟁에서 궁지에 몰린 셈이죠. 처음에는 그들도 나토가 전쟁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야,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자 라는 식의 모토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그들도 이 전쟁의 일부가 되었고 실제로 그들이 미국을 더 강하게 압박해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정권 파괴라는 비전을 받아들이도록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어요. 확실히 이 나라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 말이 맞아요. 전쟁이 그들에게 닥쳤어요. 그들이 조용한 공조를 넘어서서 이란에 맞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는 건가요? 우리가 할 적극적인 역할은 언제나처럼 재정적인 역할일 것 같아요. 지금 아랍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제가 신뢰하는 몇몇 소식통에게 들은 바로는 우리가 미국에 자금을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논의가 있다고 해요. 이 전쟁을 우리의 조건대로 계속해야 한다는 거죠. 즉 이란 정권 내에서의 거래만이 아니라 이란 정권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출구를 찾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내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해요.
그의 소속 정당이나 심지어 오늘 바로 의회로부터도요. 그들은 군사 지원 요청을 거절했어요. 또는 전쟁 자금 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이것을 미국에 제안할지도 몰라요. 아랍 국가들은 이것을 미국에 제안해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비전을 받아들이거나 종국적 해법에 대한 미국의 비전을 이스라엘의 비전과 일치시키도록 하고 이 정권을 영원히 이 지역에서 몰아내자는 거예요. 벨리아 지아데 씨, 이 24뉴스 영어판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위협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중동에 지사를 둔 미국 기술 기업들에게 즉시 근무지를 떠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RGC는 애플, 구글, 테슬라, 보잉, 엔비디아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 18개 기업을 위협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든 것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죠. 이 대화를 스튜디오로 다시 옮기겠습니다. 야콥, 이런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란의 현재 전략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지역의 민간 인프라를 계속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보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산업이나 민감한 목표를 공격하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이란의 위협을 상당히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일 공격 능력을 숨기고 있었다는 생각은 다소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공격을 집중해서 몇 % 정도 더 늘리려고 시도할 수는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그 이상을 해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방공 담당자이거나 미 중부사령부라면 민감한 목표물 주변의 방어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할 것입니다. 적의 어떤 위협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 이란이 이미 해온 것 이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최대 역량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마치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는 것 같은 비밀 무기나 아직 사용하지 않은 특정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숨겨진 능력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매일 끝없는 탄약과 수백 대의 전투기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야코브 의견에 동의합니다. 니콜, 전쟁 시점에서 이란 억지력에 영향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코브가 언급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정권 내부 사기나 중동 내 지지자들에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쟁의 균형이나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이란의 심각한 공격은 당신이 몇 주 동안 이야기해온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새로운 기술은 아니지만 이미 중요한 수도들에서 의사결정 방식을 바꿔놓았을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표적들입니다. 걸프 국가들에선 이 전략이 확실히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모든 보고서도 이를 지적하고 있죠. 하지만 오웬, 당신은 회의적이군요. 그래요, 니콜. 걸프 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에 대한 많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국가들은 비공개로 트럼프에게 이란에 대한 강경 노선을 유지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쟁 후 우리는 전과 다른 세력 균형을 원하지만 니콜, 에미리트인들 말고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스튜디오에 와서 독점 인터뷰를 하며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 면전에서 말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남는 거죠. 저는 방송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의 세력 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전쟁에서 이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전쟁에서 이기든 그 결과에 맞게 세력 균형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번 일로 조금 더 강해진다면 그들은 이란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여야 하고 이란이 약해진다면 미국 쪽으로 더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비공개적으로 세력 균형에 영향을 주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결정은 제3자인 도널드 트럼프에 의해 내려집니다. 그들은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해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오웬, 오늘 저녁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이 끝나면 새로운 동맹을 발표하게 되어 기대된다고 말했는데요. 그 동맹국들이 어떤 나라일지에 대한 정보가 있나요? 니콜, 그는 늘 그런 식으로 말하죠. 네타냐후 연설에서도 반복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브라함 협정을 성사시켰고 그 발표 밤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결국 성사됐어요. 니콜, 새 아랍 국가와의 진정한 정상화였습니다. 엄청난 성과죠.
하지만 그 이후로 이것은 그의 연설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고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전망을 제시하며 자신이 물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현되지 않았고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10월 7일 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돌파구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카메라 앞에서 사우디 측 인사들로부터 직접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한 걸음 물러섰고 전쟁 때문만이거나 주된 이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의 워싱턴 내 입지 강화도 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이스라엘을 이용해 자신들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자유화되고 있는지 값비싼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종교적으로 보수적 또는 반동적 국가에서 진정 자유화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과정이 진행되면서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와 확실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고 어쩌면 우리를 예전만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이란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이스라엘과 협력할까요?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많은 것이 그 지역의 세력 균형과 트럼프 또는 어떤 대통령이든 미국의 중동 정책이 어떻게 될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전쟁이 모두 끝난 후에도 여전히 답해야 할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세계 경제가 여전히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교통량이 이미 70% 감소하여 세계 석유 시장 역사상 가장 큰 공급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에밀리 프랜시스가 보도합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대부분의 선박에 대해 폐쇄된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아시아와 중동 전역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솟는 휘발유 가격과 제한된 연료 공급으로 인해 경제가 마비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에서 그 영향이 큽니다. 헤이어 알리는 지난 20년 동안 일본에 거주해온 스리랑카 출신 자동차 수출업자입니다. 그는 중고차를 동남아시아, 중동,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스리랑카로 수출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착할 예정이었던 500대가 넘는 차량이 있었는데 그게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고급차와 슈퍼카가 약 50대 정도 중간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차량은 스리랑카 하만투카 항구에서 하역되었습니다. 일부 차량은 중국 내 항구에서 하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컨테이너 선적은 일본으로 다시 회수되었습니다. 지난해 일본과 한국처럼 자동차 산업이 강한 나라들은 전 세계 중고차를 합쳐 190억 달러어치나 수출했습니다. 이제 보통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수기인 이 시기에 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지역. 우리 수출의 약 35%가 중동으로 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동차와 다른 상품들이 대신 우리 야적장에 쌓이고 있습니다. 항구도 이미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운송 비용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 여파를 겪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고급차 시장은 대체로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나라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우 안전하며 앞으로도 계속 안전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해외 뉴스는 이곳에 있을 때만큼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자동차 대리점들은 문을 닫아야 했지만 사업은 단지 약간만 느려졌을 뿐입니다. 퍼스트 모터스의 영업이사인 크리스 불은 아랍에미리트와 유럽의 부유함 덕분에 고급 차량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i24 뉴스에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아직 남은 1시간 동안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계속 시청해 주세요.